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가르치던 가정교사였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나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주애를 보았죠. 어느 날 주애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 인형이 좋은데 왜 자꾸 저에게 군복을 입으라 하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3살 소녀에게는 원치 않는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 김정은의 건강이 흔들리자 특강 내부는 갑자기 후계 작업에 돌입했고 나는 보지 말아야 할 문서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주애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오시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 김주애의 가정교사인 제가 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진실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옆 교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 봄이었지요. 우리 집 마당에서 보이는 성천강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웠어요. 봄이면 버들 강아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연아, 좋은 선생님이 되거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거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는 평양교원대학에 진학했어요. 2002년에 졸업하고 고향 함흥으로 돌아와 제1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었습니다. 15년간 저는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배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도 겨울에 연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도 장마당에서 두부 한 모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뛰어도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에 묻은 분필가루를 털며 오늘도 수고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어요. 2015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다 다리를 다치셔서 집에 계셨어요. 연아,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이곳에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2021년 9월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교무실에 인민보안성 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지요. 간부 2명이 내려 곧장 교장실로 들어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현 동무 특별 발령이 났소. 책상 위에 놓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 교육 관련 특수 임무 배치.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다만 이 한 줄만 있었습니다. 거부시 당정 문제로 처리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평양으로 가게 됐어요. 교육 관련 일이라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아,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발령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흘 뒤 저는 평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성천강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때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전진 또 전진한다.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날의 불안함이 생생합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마지막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저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간부는 말이 없었고 창문은 모두 검은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1시간쯤 갔을까요?
길 양옆으로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또 철문이 열렸어요. 검문소가 3곳이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차 안을 들여다보고 서류를 확인하고 트렁크까지 열어봤어요. 이곳이 대체 어디길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철문을 지나자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특각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지요. 특별한 사람들만 출입하는 별장 말이죠. 우리로 치면 청와대 별관 같은 곳이랄까요. 간부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 동지, 이곳에서 본 것, 들은 것은 평생 내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이건 단순한 금지가 아니다. 내 목숨과 직결된 문제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보게 되는 걸까? 이틀 뒤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김주혜였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은 어린아이였지만 눈빛은 묘하게 어른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혜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 주혜야. 선생님이 앞으로 국어를 가르쳐 줄게. 그런데 주혜는 웃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습니다. 특각 마당에 군 장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별이 2개, 3개 달린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혜가 나왔어요. 10살 아이가 군인들 앞에서 인사를 받는 겁니다. 주혜 동지께 경례. 장성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주혜는 작은 손을 들어 답례했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0살짜리가 장군들한테 경례를 받다니. 며칠 후 알게 됐습니다. 주혜의 하루 일과표 말이죠. 오전에는 학습, 오후에는 군사교육, 저녁에는 사상학습이었어요.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그저 간부들과 군인들 그리고 선생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김정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고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백두혈통은 반드시 군대를 이끌어야 한다. 주혜를 군 동지들이 잘 알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장군으로 불러도 좋다. 여장군이라고요? 10살 아이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주혜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살며시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주혜가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리 수령의 후계자라 해도 저 아이는 고작 10살이었어요.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나이였습니다. 색연필로 그림 그리고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 해야 할 나이였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장군들 앞에서 경례를 받고 군사교육을 받고 밤에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 조카를 봤을 때 생각났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이렇게 웃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떠들어야 하는구나. 그때 주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아이는 어린 시절을 빼앗긴 거였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특각에서의 생활이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1년 10월 말이었지요. 그날 저는 교재를 가지러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특각 지하는 평소에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짐과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었거든요.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자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기 누가 갇혀 있나?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교재를 챙겨 올라왔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주애를 돌보던 시녀 오키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에도 안 보이고 점심에도 안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시녀에게 물었습니다. 오키는 어디 갔어요? 그 시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이동 배치됐대요. 이동 배치. 북한에서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곳으로 발령났거나 아니면 숙청당했거나. 저는 며칠 전 지하에서 들었던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오키가?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애를 가르치던 음악 선생도 어느 날 갑자기 안 왔어요. 가족이 아파서 고향으로 갔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도 경비를 서던 젊은 군인도 사라졌습니다. 특각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을 아껴 했고 복도에서 만나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보위부에 내 말을 고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지하 철문 안에 제가 갇혀있는 꿈이었어요. 제발, 제발요. 하고 울부짖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느 날 주애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키 언니는 언제 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애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주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0살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은 전쟁도 끔찍했지만 적어도 적이 누군지는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옆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자유롭게 걷다 보면 문득 생각합니다. 오키는 어떻게 됐을까? 음악 선생님은 살아계실까? 아마 그분들도 어딘가에서 사라졌겠지요. 그때부터 저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젠가 나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2022년 1월 초였습니다. 평양은 그해 유난히 추웠어요. 손발이 얼어 터질 것 같은 혹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각은 더 추웠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날 새벽 특각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간부들이 뛰어다니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간부 둘이 급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수님 건강이. 이번엔 심각하시다던데. 그래서 위에서 급하게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니겠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나쁘다는 소문은 전부터 있었어요. 살이 너무 찌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도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심각한가 봤어요. 이틀 뒤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교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회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계 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주의 동지 주변부터 정리하라. 불필요한 인물들, 정보 접근이 과다한 인물들 말이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필요한 인물, 정보 접근 과다. 그건 저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사흘 후였습니다. 복도 청소를 하던 중에 문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간부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어들었다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후계자 안정화 조치 대상자 명단. 제3특각 소속. 서현 교육 담당 정보 접근 과다 인물, 정리 필요성 높음. 박성철 경비 외부 접촉 의심 관찰 필요. 최명의 주방 가족 성분 재검토 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리 필요성 높음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문서를 바닥에 돌어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도 오키처럼 사라지는구나. 지하 철문 안에 갇히는구나. 온몸이 떨렸어요.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방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었어요. 검은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 동무.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일부터 사상 검토 조사를 받게 됐소. 사상 검토 조사. 그건 정식 신문 전 단계였어요. 그 조사를 받으면 보통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상 검토 조사를 받고 다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원들이 나가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함흥에서 보던 눈과 똑같았어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와서 눈이 내리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제 앞까지 다가왔던 그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주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상 검토를 받으면 주애도 의심받게 됩니다. 주애 동지의 교사가 반동분자였다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애는 더욱 고립될 겁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는 거지요. 내가 조용히 사라져야 주애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제 죽음이 그 아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주애를 만났거든요. 주애는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어제 아프셨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주애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주애는 후계자가 아니에요. 한 명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환해지고 슬플 때 혼자 우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누군가는 이 사실을 세상에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그날 오후 저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강 내부에는 탈북을 돕는 밀수 조직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경비 중 한 명이 그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경비에게 접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작게 속삭였어요. 저, 나가야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경비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 11시, 지하 창고에서 기다리시오.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복도에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주애를 만났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이었어요. 주애는 시를 낭송했습니다. 우리의 봄은 온다. 하는 시였지요. 수업이 끝나고 주애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오시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애야, 내가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너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 알겠지? 주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주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은 안아봅니다. 이별이 다가온다는 것을요. 저는 주애를 안았습니다. 10살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애야,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10살짜리 아이들을 보면 주애가 생각납니다. 과연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군인들 앞에서 경례를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유를 찾았을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주애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요. 주애야, 넌 행복하니? 2022년 2월 열나흘 밤 11시. 제 인생에서 가장 긴 4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지하 창고에 내려가니 경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창고 구석에 있는 작은 철문으로 들어갔어요. 이 통로는 옛날에 쓰던 연통길이요. 지금은 폐쇄됐지만 보초가 없어. 연통길이라고 하니 쉬워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하수구 같았어요. 진흙과 썩은 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어요. 손으로 벽을 짚으니 미끈거렸습니다. 쥐가 발밑을 지나갔어요. 5시간을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혔어요.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뒤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 4시쯤 우리는 평양 외곽도로에 나왔습니다. 경비는 화물트럭 한 대를 가리켰어요. 저 트럭 화물칸에 숨는 공간이 있어. 청진까지 갈 거요. 트럭 기사가 화물을 치우니 좁은 틈이 나왔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였어요. 저는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행운을 비요. 경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자로 입구를 막았어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어요. 12시간 동안 저는 그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겨울찬 공기가 틈새로 들어와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중간에 3번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어요. 군인들이 트럭을 조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싣고 가나? 공장 기계 부품입니다. 열어봐. 짐을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어요.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들키면 그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다행히 군인들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았나 봐요. 가라.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6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판자가 열리고 기사가 말했습니다. 청진이요. 여기서 내리시오.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12시간을 웅크리고 있었더니 감각이 없었습니다. 기사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저 건물에 가시오. 누가 기다릴 거요?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올라가니 남자 둘이 있었어요. 밀수 조직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긴 정리 대상이라던데.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잡히면 우리도 끝이야. 빨리 보내야 해. 그들은 저를 두만강까지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7km를 걸어가야 했어요. 그것도 밤에 군인들을 피해서요. 밤 11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남을까봐 도랑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신발 속으로 들어왔어요. 새벽 3시쯤 국경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남자 하나가 멈춰 섰어요. 열감지 카메라가 있다. 기어서 가야 해. 저는 눈 속에 엎드렸습니다. 체온을 숨기려고 눈을 몸에 덮었어요. 그리고 기어갔습니다. 손이 얼어터지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깨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군견이 제가 지나온 자리를 냄새 맡았어요.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요. 군견이 냄새를 놓쳤어요. 짖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빨리!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다시 기어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살았다는 안도감에서요. 새벽 5시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강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날 밤 두만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두만강은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2월 중순이었으니까요.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하얗게요. 조심해서 건너. 얼음이 약한 데가 있어. 밀수 조직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제부터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발을 디뎠을 때 쩍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걸었어요. 발밑에서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쩍, 쩍. 마치 얼음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군인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을 비췄어요.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흔적이 강 쪽으로 났다. 확인하러 가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뛰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잡힙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발이 물에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신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얼음을 짚으니 손바닥이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총알이 얼음을 맞췄어요.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느님 살려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연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침내 강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안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중국도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저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은 얼어 감각이 없었고 손은 피로 얼룩졌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새벽 6시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연변 지역이었어요.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한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모습을 보더니 황급히 안으로 데려갔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어쩌다 이 지경이 됐노. 아주머니는 따뜻한 물을 데워줬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었어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같은 핏줄이잖노. 도와야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였지만 같은 조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후 아주머니가 저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교회였어요. 한국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중국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공안 단속을 피해야 했거든요. 낮에는 집 안에만 있었어요. 밤에만 조금 나갔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잡히면 끝이었어요. 3월 중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실 거예요. 드디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서울에 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조선족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중국에서 붙잡혔거나 아니면 얼어 죽었을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서 도와준 아주머니, 하느님의 사랑으로 도와준 목사님, 그분들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지날 때였어요. 국정원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살았구나. 조사실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각에서의 일, 김주애를 가르쳤던 일, 사람들이 사라진 일, 그리고 탈출한 일까지요. 조사관은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왜 목숨을 걸고 탈북하셨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밤 12시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다니요. 인터넷도 놀라웠습니다. 북한 소식을 검색해 봤어요. 김주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아버지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주애야, 너는 괜찮니? 화면 속 주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마트에 갔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쌀, 고기, 과일, 채소. 배급표도 필요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말투도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남에서는 시라고 했어요. 합니다라고 딱딱하게 말하던 게 남에서는 해요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지금도 가끔 북한식 말투가 나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가 달았어요. 북에서는 짜고 시큼한데 남에서는 달고 아삭했습니다. 된장찌개 맛도 달랐어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음식 이름은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함흥에 계신 아버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지도 보낼 수 없었어요.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잘 계세요. 말할 수 없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북에 남은 이산 가족들 생각도 났습니다. 6.25 때 헤어진 가족들처럼 저도 가족과 헤어졌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탈북민 정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아니까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어제 새로 온 탈북민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자유로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유롭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북에 아직도 주애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통일이 되면 저는 함흥으로 가고 싶습니다. 성천강을 다시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산소에 가서 절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이에요. 부디 그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북에 남은 2,400만 동포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우리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